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 조사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측 거부로 불발됐고요. 그 대통령 측이 거부한 이유는 대면 조사 일정이 사전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유출됐다 이건데요. 그 일부 언론 SBS입니다. 이에 대해서 SBS 노동조합이 입장을 내놨네요.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 윤창현 본부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윤창현입니다. 이게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보도가 언제 방송됐고 어떤 내용이에요? 지난 7일이었습니다. 저희 메인 뉴스인 8시 뉴스를 통해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오늘이죠. 9일 당초 예정이었습니다만 9일 날 청와대 경내인 위민관에서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SBS의 단독 보도였나요? 9일이라고 날짜를 추측해서 보도한 언론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제3의 장소가 아닌 청와대 경내에서 위민관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적시한 것은 SBS 보도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취재원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여쭤봐도 답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만 네. 어디서 들었나요? 이런 얘기를? 제가 특검 취재진들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 밝힌 것처럼 무슨 특검보가 SBS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정보를 흘렸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확인했는지는 확인해 주실 수 없지만 특검보가 정보를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있다. 예. 전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네. 자, 이 보도를 문제 삼아서 대통령 측이 특검 조사를 일단 거부해서 지금 현재 무산됐고 아직 일정 협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사측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고요. 예. 저희 이 노동조합 구성원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기자협회에서도 성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과연 이 헌법 위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지금 탄핵소추의 심판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런 사안에서 특정한 피의 사실도 아닌 조사 일정 자체, 조사 장소 자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 그리고 언론이 그런 정보를 취득했을 때 그것을 보도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SBS 내부 구성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또 이런 입장을 넘어서서 일부에서는 예전에 무슨 보도 지침을 내리듯이 이런 것들은 보도하지 마라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상당수 있고요. 청와대야말로 이런 입장을 공식적인 브리핑도 아니라 특정 몇몇 언론들을 통해서 SBS와 특검이 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흘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청와대가 대단히 부적절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어떻게든 특검 조사를 피해보려고 언론까지 끌어들여서 언론 보도까지 끌어들여서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이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정 같은 거 밝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청와대 요구에는 이제 끌려다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다들 언론에서는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검도 이제 이런 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이걸 핑계로 조사를 거부하나라는 심경을 내비친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지금 이게 자진해서 청와대 밖을 나와서 특검 사무실을 찾아가서 조사를 받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도 모자랄 판에 청와대를 마치 무슨 소도처럼 범죄자들이 도피했던 그런 소도처럼 그런 도피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SBS는 이미 SBS 출신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SBS 기자한테 직접 전화도 걸고 막 그랬었다면서요? 홍보수석 재직실에?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홍보수석 재직 시에 특히 그때는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굉장히 찬반 여론의 대립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 있는 현장 취재 기자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 취재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SBS에 근무했던 선후배 사이니까 아마 당신은 본인은 편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 전화를 받는 취재기자는 뭐 상당한 압력을 느꼈을 게 분명하고요. 예. 너는 그러면 사드 배치에 사드를 놓지 말자는 것이냐라는 뭐 이런 뉘앙스로 전화를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 김성우 수석의 존재로 인해서 SBS 보도가 영향을 받은 것들은 뭐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취재 기자한테 전화한 건 그게 한 건이었습니까? 그 이외에도 일선 부서의 책임자들한테 뭐 여러 차례 전화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책임자라면 부장급이나 차장급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개별 아이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예. 청와대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면서 사실상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성우 전 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당시에 SBS의 보도가 많이 변했나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 MBC 이 두 공영 방송이 이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서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을 때 예. 그래도 그나마 SBS가 좀 볼만하다라는 여론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시중에. 예. 그런 것들이 김성우 수석이 청와대로 간 이후에 급속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요 현안, 특히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뭐 노동개혁 이슈라든가 뭐 위안부 문제, 개성공단 폐쇄 문제, 말씀드린 사드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때로는 SBS가 이 망가진 두 공영방송보다 더 권력 편향된 그런 보도들을 줄줄이 내놨고요. 특히 개수 자체로 따져보더라도 일부 현안에 있어서는 MBC, KBS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통령 동정 보도들을 남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 김성우 전 수석이 홍보수석으로 발탁되는 데는 최순실 씨 영향력이 개입됐다라는 증언도 이미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그 탄핵 심판 그 변론 과정에서 차은택 전 창조경제단장이 그렇게 증언했죠. 최순실의 지시로 뭐 면접을 보는 형식으로 괜찮은지 알아봐라. 그래서 송성각 컨텐츠진흥원장을 통해서 알아봤다. 뭐 이런 내용들이 증언으로 나왔는데 송성각 그 컨텐츠진흥원장 이 사람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 양반이 김성우 전 홍보수석하고는 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뭐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작용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신장 개업했네요. 당명 바꿨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교체했습니다. 이게 13일 전국위원회 인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대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고도 아마 곧바로 바꾼다고 해요. 태극기 뭐 문양을 좀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래 뭐 보수의 힘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걸 좀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보수의 힘은 좀 너무 직설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 자유한국당이 됐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새누리당 법적으로 새누리당이니까요. 이 역사를 보면은 민자당 이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신한국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왔죠. 신한국, 한나라, 새누리는 좀 제가 볼 때 일관된 컨셉이 있거든요. 좀 전체를 포괄한다, 아우른다. 이게 캐치올 파티, 이제 포괄 정당의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이라는 말은 오른쪽으로 선회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유를 앞에다 넣었다는 것 때문에. 이게 7, 80년대에는 탈북이란 말 안 쓰고 귀순이란 말 잘 썼죠. 그때 이제 귀순 용사들이 통상 자유대한에 귀순한다 이러면서 만세 삼창 이렇게 부르고 이 자유대한이라는 게 북한하고 대당하는 의미로서 이게 강조가 됐던 거거든요. 또 옛날 자유당도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유한국을 대표하고 나머지 세력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좀 이제 보수적인 색채가 아주 강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논쟁적인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뭐요? 약칭 문제예요. 약칭. 이 자유한국당 측은 우리의 약칭은 이제 한국당이다 이러고 있어요. 뒤에 한국만 붙여놨나? 통상 이런 약칭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한국당이면 이게 고유명사를 차용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 고유명사니까. 그것도 한국은 우리가 다 한국이잖아요. 과거에 이제 열린우리당 때
우리는 우리 당이라고 불러달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당들이 그럼 뭐 우리는 남의 당이냐 이러면서 이제 뭐 여루당 뭐 이런 식으로 열린당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언론들이 잘 안 따랐어요. 그때 우리 당이라는 약칭은 거의 이제 3자들은 안 썼거든요. 제3자들은. 마찬가지로 한국당이라고 하면 그럼 나머지 당은 한국에 있는 당이 아니냐. 외국당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국당이라고 부르는 언론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또 앞에 거 자유당만 붙이면은 옛날 이승만 바로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옛날 자유당 때 뭐 이럴 때 할 때 자유당이니까.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 말로가 안 좋았잖아요. 예. 좀 진통이 있겠네요. 계속 이 당 쪽에서는 한국당이라고 불러달라. 언론은 그냥 자유한국당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예, 자유당이라고 부르기 뭐하니까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바른정당 쪽에서 내심 이 소식을 좀 반기고 있어요. 왜요? 이게 통상적으로 신당 이렇게 당명을 정하면은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오를 것 같죠? 아닙니다. 지지율 떨어집니다. 왜요? 인지도가 떨어지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당이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도 처음에 개혁적 보수신당 이런 식으로 소개됐을 때는 되게 높았었어요. 지지율이. 근데 이제 바른정당으로 이름이 정해졌을 때 지지율 떨어졌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그 효과가 있을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보수의 적통. 또 이제 뭐 올해 이름값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한국 한나라에서 이어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상쇄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그래도 많이 들어본 당인데 그렇죠. 갑자기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유한국당 그러면 그게 뭡니까? 과거에 이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민노당에서 떨어진 이제 진보신당 같은 경우에도 이름 때문에 한 2, 3년간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건 그렇고 아무튼 뭐 당명까지 바꾸고 자 앞으로 잘 될까요? 글쎄요. 이게 당명을 바꿨다는 것은 일단 박 대통령 그늘 새누리당의 이제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가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당이 이른바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결합력을 높이고 있고 주요한 인사들이 거의 대선 출마 선언을 거기 가가지고 하는 식으로 되고 있어가지고 차별화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건가? 글쎄요. 이명진 위원장이 처음 갈 때만 해도 뭐 상당히 그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긋고 새로운 모습 보여줄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뭐 박근혜 대통령 징계도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참 희한한 게 서청원 의원 한 사람 때문에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러려면 왜 그랬냐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제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 등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라든지 바른정당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높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자신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이 한계는 명확할 겁니다. 이런 식의 좀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이게 그러면 10% 내지 15%에 딱 머물겠다는 뜻.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보수 통합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 바른정당 쪽에서도 명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단일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근데 이런 식이면은 통합이라든지 연대가 쉽지 않을 거고 막판에 된다고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으로 떨어져 나간 분들의 지지도도 별로 안 높아지는 걸 보면서 그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과 선 그어봐야 크게 호응을 못 받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자 뭐 이런 거 그런 식의 이제 해요. 판단인 건데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그냥 10 내지 15% 야당할 작정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뭐 의석이 한 100석 되는 당이 설마 그렇겠나 싶은데 요즘 하는 걸 보면 또 모르겠네요. 언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초대형 사기 사건이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뭐 행복팀이라고 하는 사기 조직의 사건인데요. 경찰은 이 조직 소속 36명을 적발해서 총책 김모 씨 등 8명을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제 범죄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상당수 언어 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들은 더 이제 공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행복팀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금의 뭐 3배에서 5배까지 돌려주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겠다. 아파트, 수입차, 연금도 준다. 이러면서 이제 그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거죠. 2010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 500여 명 정도가 이제 피해를 봤다고 하고 총액이 한 28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규모의 어떤 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죠. 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
이 피해자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렵고 좀 금융 지식도 부족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 피의자들이 투자할 돈이 없는 사람은 은행이나 대출업체로 데리고 가서 집, 자동차, 휴대전화, 보험 등을 담보로 해서 이 대출을 받도록 강요했고 이거를 이제 다시 현금을 받아서 지역책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이제 수법을 통했고요. 또 지역책들은 이 피해자들이 투자를 거부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려고 할 경우에는 4-5명씩 집이나 직장으로 몰려가서 협박을 하거나 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또 피해자들에게 충성 맹세서를 받거나 또 뭐 대표 팀장을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조직을 배신하면 끝까지 찾아내서 뭐 죽이고 3대까지 거지로 만들 것이다. 뭐 이런 행동 강령을 만들어서 또 강요를 했다고도 하고요. SNS에 거짓 자료를 올려서 이 행복팀이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인 것처럼 이 총책인 김모 씨를 신격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총책 김모 씨는 사실은 뭐 40대라고 하는데 90대의 노인 재력가로 행세를 하면서 뭐 지역 대표들에게 고급 리무진 차량을 제공하고 또 이제 투자 활동을 빙자한 이 사기 사건에 소송이 발생하면 방어비 명목의 합의금과 활동비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 결과 피해자들은 매달 높은 대출 이자를 납입하느라고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지역 대표들하고 총책 김 씨 호사를 누리면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피해자 중 이제 한 60명 정도가 창원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행복팀에 대한 엄벌을 촉구를 했고요. 이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가 피해를 입은 언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거든요. 거의 100여 명 정도가 브리핑룸을 채웠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많이 고통을 받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적으로 악랄하게 했군요. 그런 것이죠. 엄벌에 처해야 되겠고요. 맞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원자력연구원의 원전 제어 매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렸는데요. 일단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의 이제 처분 전에 이 방사성 물질의 이제 핵종별로 방사능 농도에 따라서 중저준위 폐기물이냐 또 자체 처분 폐기물이냐 이걸 구분해서 분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또 따로 규제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처분을 하는 이런 절차들이 쭉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원자력연구원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뭐 방사성 폐기물들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것이죠. 사례를 보면은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에 매립하거나 또는 연구원 내에 폐기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액체로 된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배출한 사례도 있고 이 방사성 폐기물을 다루는데 이제 쓰인 장갑이나 비닐 등을 그냥 배출을 하거나 또 무단으로 소각한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들을 녹이는 이제 용융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게 허가를 받고 여기서 이제 용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용융을 했고 또 허가받지 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들을 또 용융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배기가스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측정 기록을 조작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감추는 이런 일까지 했다는 것이죠. 다만 현재까지 이제 시료 분석이 된 내용들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무단 폐기된 콘크리트나 토양 등의 어떤 방사성 물질 등은 일단 원자력안전법상 자체 처분 허용 농도 미만이다. 이 점이 확인이 됐다고는 하고요. 또 외부로 배출된 액체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에도 일단은 배출 관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수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 원자력 관련 소식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은 뭐 원자로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과징금을 물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이제 또 심의 의결한 내용은 발전용 원자력 운영자에 대한 행정 처분안이 있었는데요. 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 16개에서 원자로 용기에 이 용접부 검사가 오류가 있었다. 그리고 또 제어봉 구동장치의 하우징 용접부 검사에서도 오류가 있었다. 이런 이제 법규 위반이 적발된 데 따른 이런 안건이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총 7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 8월에 고리 4호기의 원자력 용기 용접부 검사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때 검사 대상 17곳 중에 2곳이 위치를 잘못 선정한 데 따라서 이런 오류가 일어났다는 것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안위가 전체 원전을 한번 조사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해본 결과 한빛 2호기에도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이게 제작 도면을 검사하기 전에 확인하고 확인할 때마다 다시 이제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먼저 검사를 했던 원전과 같은 위치를 그냥 또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수원은 이 원전 16기에서 원자로의 열 출력을 제어하는 봉을 감싼 부품인 제어봉 구동
운송장치 하우징 이 용접부 검사 시에도 정확한 위치가 아닌 곳을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검사를 국내 최초로 수행했던 미국의 SWRI사가 1982년도 6월에 고리 2호기를 이제 그 가동 전 검사를 하면서 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호 검사 업체들이 이걸 그대로 따르면서 오류가 반복돼 왔다는 것이니까 최대 30여 년간 지금 엉뚱한 곳을 검사해 왔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셈이죠. 8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죠. 참 사고 안 난 게 다행입니다. 그런 것이죠. 자,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뭐 좀 물러졌다, 뭐 탄핵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왔는데 오늘은 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2회 변론기 일정이 진행이 됐는데요. 요즘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증인에 대한 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질문에 대해서 신문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주의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 이정미 대행은 뭐 질문 취지가 불분명하다, 이해를 못하겠다, 신문 내용이 지엽적이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지 않느냐, 증인이 아는 걸 물어봐라, 이렇게 계속 이제 개입을 했다고 하고요. 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뭐 적극적으로 증인 신문에 개입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증인 신문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조성민 WK 전 대표 출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급여가 법인카드에서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급여가 어떻게 법인카드에서 나가느냐 이렇게 면박을 줬다는 것이고 네. 또 수사 기록을 계속 거듭 확인하는 수준의 이제 질문을 반복을 하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은 조서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반대 의견의 취지를 질문을 해야지 조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떡하느냐. 대리인이 오히려 피청구인, 즉 대통령이죠. 이 피청구인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또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 탄핵 소추위 측에서 좀 면박을 줬는데요.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K스포츠 재단을 지배하고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지금까지 다 설명한 것을 왜 다시 또 증언하라고 하느냐. 자꾸 중복하지 말고 딱 집어서 핵심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는 지금까지 어떤 뭐 비난 여론에 좀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시간이 없죠. 헌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탄핵 기각수도 나오고 뭐 야권의 촛불 집회 언급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뭔가 헌재가 심리의 주도권을 틀어주고 사건 진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는 차원도 분명히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거겠지요. 지금 박한철 전 소장이 없는 상태 자체가 비정상적인데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사실상 뭐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 그런 탄핵 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뭐 어떻게든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하고 그러려면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와중에 또 박근혜 대통령 측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니까 여러모로 이제 조급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죠. 네. 오늘 그 헌재 재판에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출석했죠. 증인으로. 그렇습니다. 뭐 최순실 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 자료 이런 거 보내줬다. 이런 증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장소에 몇 시에 간다. 이런 이제 시간표가 나와 있는 그런 자료도 보여줬다고 하고 여기 이제 멕시코 순방 일정 이런 게 다 나와 있었다는 거죠. 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아우르는 사업 관련 협력 구상안도 보여줬다라고 증언을 했고 이 문체부 예산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최순실 씨가 얘기를 했다. 이런 증언도 내놨다고 합니다. 예. 또 문체부의 내부용 문건을 보여줘서 이거는 자기가 사진을 찍은 뒤에 참고하면서 업무를 봤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최순실 씨는 박헌영 과장을 포함한 고영태, 노승일 등등의 인사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박헌영 과장은 이 사람들하고 자기는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다라면서 뭐 무슨 모의를 하고 증언을 하고 있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자기가 순수하게 업무를 진행한 사람이고 자기가 거짓인지 아니면 자기 증언이 사실인지는 아마도 최순실 씨가 더 잘할 거다. 이렇게까지도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순실 씨가 모든 걸 주도했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빼고 공모해서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음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이런 말을 하니까 모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좀 당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과연 이 헌법 위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지금 탄핵소추의 심판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런 사안에서 뭐 특정한 피의 사실도 아닌 조사 일정 자체, 조사 장소 자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 그리고 언론이 그런 정보를 취득했을 때
그것을 보도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SBS 내부 구성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또 이런 입장을 넘어서서 일부에서는 예전에 무슨 보도 지침을 뭐 내리듯이 이런 것들은 보도하지 마라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상당수 있고요. 청와대야말로 뭐 이런 입장을 공식적인 브리핑도 아니라 뭐 특정 몇몇 언론들을 통해서 SBS와 특검이 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흘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청와대가 대단히 부적절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어떻게든 특검 조사를 피해보려고 언론까지 끌어들여서 언론 보도까지 끌어들여서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 조사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측 거부로 불발됐고요. 그 대통령 측이 거부한 이유는 대면 조사 일정이 사전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유출됐다 이건데요. 그 일부 언론 SBS입니다. 이에 대해서 SBS 노동조합이 입장을 내놨네요.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 윤창현 본부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윤창현입니다. 이게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보도가 언제 방송됐고 어떤 내용이에요? 지난 7일이었습니다. 저희 메인 뉴스인 8시 뉴스를 통해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오늘이죠. 9일 당초 예정이었습니다만 9일 날 청와대 경내인 위민관에서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SBS의 단독 보도였나요? 그 9일이라고 날짜를 추측해서 보도한 언론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제3의 장소가 아닌 청와대 경내에서 위민관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적시한 것은 SBS 보도가 처음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이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정 같은 거 밝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청와대 요구에는 이제 끌려다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다들 언론에서는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특검도 이제 뭐 이런 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이걸 핑계로 조사를 거부하나라는 신경을 내비친 거 아닐까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지금 이게 자진해서 청와대 밖을 나와서 특검 사무실을 찾아가서 조사를 받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도 모자랄 판에 청와대를 마치 무슨 소도처럼 범죄자들이 도피했던 그런 소도처럼 그런 그 도피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였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재원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여쭤봐도 답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만 어디서 들었나요? 이런 얘기를? 뭐 제가 특검 취재진들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뭐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 밝힌 것처럼 무슨 특검보가 SBS를 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정보를 흘렸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확인했는지는 확인해 주실 수 없지만 특검보가 정보를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있다. 뭐 전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 보도를 문제 삼아서 대통령 측이 특검 조사를 일단 거부해서 지금 현재 무산됐고 아직 일정 협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뭐 사측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고요. 저희 이 노동조합 구성원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기자협회에서도 성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자, SBS는 이미 SBS 출신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뭐 SBS 기자한테 직접 전화도 걸고 막 그랬었다면서요? 홍보수석 재직실에? 뭐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홍보수석 재직 시에 특히 그때는 그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굉장히 찬반 여론의 대립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전문성 있는 그 현장 취재 기자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 취재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SBS에 근무했던 선후배 사이니까 아마 당신은 본인은 편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화를 받는 취재기자는 뭐 상당한 압력을 느꼈을 게 분명하고요. 너는 그러면 사드를 놓지 말자는 것이냐라는 뭐 이런 뉘앙스로 전화를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 김성수 수석의 존재로 인해서 SBS 보도가 영향을 받은 것들은